대통령이 어디 가실 때 수행하면은 막 조그마한 그 마이크로버스에 다 태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대한민국 청와대 저 수석 비서관들 어떨 때 10명, 10대명이 쭈르르 앉아서 이러고 가는 겁니다. 북한에 비해서 뭐 육군력은 몇 퍼센트, 뭐 공군력 몇 퍼센트 열세다 이랬는데 그 국방연구원 원장을 불러서 정말 객관적인 수치를 한번 내봐달라. 네. 그래서 국방연구원이 이걸 만드는데 네. 그래서 자기가 진짜 도저히 하기 어렵다. 네.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너무 그 기가 막혀가지고 제장님의 문답쇼 힘. 오늘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북한 연구 전문가시죠.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장관님은 세종연구소에서 북한 연구를 하시다가 노무현 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하시고 통일부 장관을 네. 역임을 하셨죠. 그런데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셨는데요. 예. 지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북핵 문제가 가닥이 잡혀가는 거를 보고 개인적인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뭐 우리 국민들 다 모두가 다 정말 남다른 감정을 느끼셨겠지만 저 역시 그랬습니다. 특히 그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볼 때는 그 동안에 항상 느껴왔던 것이 한반도에 지금 이런 대결 구조가 이른바 냉전 구조라 하지 않습니까? 냉전 구조가 네. 남북한 간의 대결과 북한과 미국 간의 대결, 이 두 개의 대결 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연쇄적으로 이 대결 관계를 갖는 두 축의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대결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주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사실은 갈 길은 멀지만 네.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그 지난번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한쪽에서는 정말 희망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첫 출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다른 데서는 뭐 알맹이가 없다 이렇게 혹평을 하기도 하는데 장관님께서 보시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관련해 가지고 나는 이걸 북한의 비핵화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 한 방에 할 수 있어라고 이른바 올인원 해가지고 원샷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2월달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의 그 합의 내용은 그것보다는 추상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뭐 북한과 미국 사이에 관계가 이제 적대 관계에서 평화 번영을 함께하는 관계를 간다. 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다시 한번 지난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확인한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합의 자체가, 이 공동성명 자체가 한반도에서 어쨌든 간에 적대적인 북미 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그 디딤돌이 될 것은 틀림없고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가 작년 이맘때 생각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그야말로 이 북미 간의 어떤 그 대결 관계가 전쟁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네. 이거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의 수준이 좀 더 달라졌다. 다시 말하면 좀 더 편해졌다는 것이고 또 미래를 향해서 이제 정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평화 번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폼페이오 미국 예. 그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이제 후속 북미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북한 측의 어떤 그 공개적인 얘기는 굉장히 좀 불평스럽고 좀 네. 불만족스러운 얘기가 나와서 이게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우려도 나왔어요. 뭔가 스케줄도 안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후속 북미 회담 전체적인 진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신뢰에 기초해서 하나하나씩을 해결해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일정표가 없죠.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핵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들어왔던 북한이라는 국가와 다른 국가를 만들겠다 이건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미국이 여전히 우리에게 대해서 최저 안전 보장을 안 해준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미국이 우리에 대해 북한에 대해서 최저 안전 보장을 해준다면 그 대신 핵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도 더한 고도 성장을 통해서 경제 부를 네. 만드는 건 자기 꿈이다. 네.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고 즉 비핵화하려는 의도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최대의 압박과 제재 정책에 못 이겨서 이제 그 네. 압박에 못 이겨서 한다고 생각을 했단 네,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대의 압박과 제재의 정책에 못 이겨가지고 비핵화를 한다면 항상 틈만 있으면은 미국을 기만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 근데 있죠. 네. 여기 와서 그게 아니고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국가가 따로 있어. 다시 말하면 기존의 군사주의 노선을 나는 버리고 난 경제주의로 갈 거야. 이러니까 거기서 트럼프가 이제 나는 사람을 1초만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네, 말이 네, 나왔고 네. 아마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거 아닌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신뢰 속에서 서로 하나하나씩 해나가자는 이제 북한식 단계론이 조금은 이제 미국이 받아들인 거죠. 네. 그렇지만 미국 국내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위험하게 보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의 압박 속에서 초조해지게 돼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체제는 권위주적 독재 체제니까 네. 여론의 압박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조금 급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시속 게임이 되고 있는데 네. 뭐 그거 자체가 이만큼 북미 간에 협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증거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그 의지나 계획의 변함이 없고 네. 또 양쪽 정상의 의지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시속 게임을 벌리면서 그래도 진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변수는 북한이라기보다 미국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 다른 계산에 따른 공방 이런 쪽이 더 변수가 되겠네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 공동 운명체입니다, 지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어려워지지 않도록 네, 네. 또 필요한 어떤 이 선의의 조치들을 네. 미국에 대해서 비핵화 관련해서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국방력이 더 씁니까? 우리의 그 장병들이 북한의 군인들보다 정신력이 이제 약합니까? 네. 대한민국 같은데. 군대에서 이것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 기계가. 그래서 제가 너무 그 기가 막혀가지고 네. 아니 이게 말이 되는가. 첫 번째 이야기는 상록수입니다. 상록수는 무슨 얘기인지요? 궁금합니다. 제가 뭐 태어난 곳이 네. 경기도 남양주인데요. 네. 지금은 도시화됐지만 옛날에는 서울 근교의 농촌이었어요.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73년인가 그때인데 그 당시에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중학교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 호롱불 켜고 네. 공부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문화적 혜택을 느껴받았고 네. 그다음에 뭐 등잔 밑이 어둡다고 네, 정말 네. 서울 근교에 있는 오지 같은 곳이었죠. 네, 거의 100년 이상을 살아온 경험을 예, 압축해서 네. 하셨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서 이제 농촌이고요. 농촌의 특징이 60년대, 70년대 초반의 농촌 특징이라는 거는 농부원기는 열심히들 일하지만 겨울철 농한기가 되면은 다 남자들이 특히 네, 이제 네. 술판 벌리고 네. 노름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는 글쎄 꽤 일찍 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문에 상록수라는 거 그 유명한 농촌 계몽 운동 네.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읽고 또 이제 감명도 받고 네. 그러면서 뭐 초등학교 벌써 5학년, 6학년 때 사회치 운동을 한다고 그 이 형이랑 같이 뭐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마을에 그 이 저 벽보에다가 그 대잡을 붙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농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겨울에 네. 노름이라고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 잘 살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면 조합장이셨는데 뭐 공부하라는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아들이 이제 그렇게 다른 짓을 하니까 속도 썩고 그러셨는데 네, 네. 뭐 그때는 시골에서 시골 출신들이 가는 게 주로 이제 뭐
그 이 법관이나 관료 이런 지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고시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행정학과를 들어갔죠. 네, 네. 그때 행정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네. 그 학부생이면서 통일 논문 현상 공모에 학교 안에 공모를 해서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을 다 제치고 1등을 하셨다고요. 네. 근데 그게 무슨 주한미군 관련 논문이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걸 쓰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에 서울에 봄이 있었고 네. 광주항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는 어차피 이제 고시 공부 같은 건 다 포기한 시절이었으니까 사회과학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후에 이제 뭐 그 성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그 현상 논문을 현상 모집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일고찰 이런 제목으로 네.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썼습니다. 근데 네. 그것이 가능했던 거는 네. 사실은 76년에 카터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통령 당선되면서 내놓은 공약이 주한미군 철수였었어요. 그랬었죠. 예. 네. 그 전에 네. 그 소위 제도권의 정치학자들이 썼던 논리를 갖다가 써가지고 네, 이제 쭉 네. 이론을 놓은 걸 만들었죠. 네, 네. 그렇지 않고 제가 주장하면 당장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 이걸 만들어서 썼는데 글쎄요, 저도 그 당시에 뭐 정말 잘 쓴 사람 못 썼나 봐요. 네. 최우수작은 없고 아예 제가 네. 1등을 했지만 네. 뭐 우수작.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2등은 대학원 박사생이고 3등은 대학원 석사생이고 그래가지고 네, 네. 통일외교 안보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이야기는 NSC입니다. NSC에는 어떤 얘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NSC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예. 영어로 표현한 거죠? 예. 네. 2003년 2월 25일 날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 그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 우리나라 통일외교안보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죠. 네. 그 변화가 뭐냐면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NSC 체계를 청와대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예컨대 뭐 북한 핵 문제 그러면 그 핵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외교부가 협상을 나서야 되지만 또 평화 어떻게 한반도에서 그러면 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체제를 만드느냐 하는 건 또 통일부가 나설 측면인데 나서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핵 문제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해 가지고 군사력을 갖다가 그 이 대응해 나가는 거는 또 국방부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중대한 그 외교안보 사안은 보면은 여러 부처가 다 관련이 돼 있다는 네, 거죠. 네. 범부처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국가의 핵심적인 외교안보 사안을 갖다가 기획 조정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가 네. 대통령실에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청와대에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실을 없애고 네. NSC 사무처를 만드는 새로운 네.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원래 NSC라는 건 있는 건데 예. 그걸 확대 개편을 확대해서 한 아예 거죠. 대통령의 네. 보좌 기구로 아예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 네, 기구를 네. 하게 만든 거죠. 네. 그것은 미국에서 사실 먼저 된 거고 네, 네. 오늘날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추세입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그걸 도입을 해서 찌를 운영하는 책임자로 NSC 차장으로 제가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무슨 세븐일레븐이란 말이 있었다면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별명은 아닌데요. 네, 네. 뭐 아무래도 대통령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덕이 안 보니까 항상 뭐 긴장해야 되고 또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아침에 7시에 와서 네.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뭐 특별히 예를 들어서 손님을 만나거나 그럴 때는 일찍 나가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밤 11시경까지 이제 네. 일을 하다 나가다 보니까 기자들이 저를 갖다가 네. 세븐 투 일레븐 그래서 네. 그 투자를 갖다 빼고 세븐 일레븐이라고 이제 별명을 붙여서 네. 아침 7시부터 밤 예, 11시까지.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NSC에서 3년을 있다가 네.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이제 부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하는데 통일부 간부들 몇 사람이 저 찾아왔어요. 네. 장관님 지금
통일부 직원들이 지금 덜덜 떨고 있습니다. 네. 세븐일레븐이 왔다. 예, 세븐일레븐이 왔다 이거죠. 거기다가 제가 일을 독하게 시킨다고 소문이 네, 났던 네, 거니까. 네. 제가 그 취임식 할 때 세븐일레븐은 그건 지나간 역사다. 네. 제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8시 한 45분 전에 본청에 제가 등청을 하면 직원들이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네, 네. 대하사무 건물 쪽에다가 제 별실을 만들어서 네.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일 좀 하다가. 일 좀 하다가 8시 네. 45분에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외교안보 통일 이런 부분을 컨트롤 타워로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신 건데 언론에는 장관님이 이제 자주파의 핵심으로 동맹파와 심한 갈등을 일으켰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 외교안보 통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어느 정도였는지 솔직하게 좀 예, 말씀해 주세요. 2003년도부터 2004년 1월 정도 이때까지가 사실 갈등이 좀 꽤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뒤로는 이제 그것이 해소가 됐죠. 네. 그렇게 된 거는 물론 정부 부처 안에서는 이제 저로 상징되는 뭐 자주파 사실 제가 정말 자주파인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자주파였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기존의 외교부나 국방부의 기존 외교 국방에 익숙했던 분들이 볼 때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파는 자주국방을 좀 더 주장하는 예. 분이고 동맹파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그런 분들을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말씀하신 거죠? 그런 건데 네. 노 대통령께서 2003년에 이제 2월달에 정부를 구성하셨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던 외교안보 철학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국방은 자주국방이죠. 네. 그리고 대통령이 볼 때는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키는데 부족한 게 있다면 그때 가서 네. 도와달라 그래야 된다. 이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방 철학이었어요. 네, 네.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그 전시작 작전 통제권을 전시작전 통제권을 포함한 작전 통제권을 다른 나라에 동맹이건 다른 나라에 위임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우리나라 네. 외에는. 네.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게 말이 되는가.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문제를 제기하셨던 네. 거고 외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균형 외교를 하자. 다시 말하면 한미동맹이 옛날처럼 무조건 일방적으로 지원받는 등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뭐 미국에 이라크 파병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수평적인 한미 관계를 지향해 나가자. 당장 수평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이 생각은 사실은 진보적인 것도 아닙니다. 네. 상식적인 건데 그러나 기존에 우리 국방이나 외교 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네.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 미국에 굉장히 의존해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서 네. 이제 이른바 그걸 갖다가 대통령을 모시고 했던 저희를 자주파. 네. 그다음에 아닌 쪽을 반대파, 반대쪽을 동맹파라고 해가지고 언론에 이제 그렇게 비친 거죠. 그게 이제 많이 부닥친 게 전시 작전권, 작전 통제권 환수 부분인데 네.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그거를 추진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계속 미뤄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못 찾아오고 있는 건데 그 군인 입장이라면 대한민국 군인 입장이라면 우리의 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행사하겠다. 찾아오자라고 하는 게 군인의 당연한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 그 장군님들은 우리 국방부는 그걸 반대했다면서요. 아 저는 지금 네. 아주 정말 그 핵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군인은 나라의 군사 주권을 담보하고 있는 그런 집단 아닙니까? 네, 네.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모자라도 우리가 할게요. 네. 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근데 상식인 것 대한민국 같은데. 군대에서 이것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 기계가. 네. 아니 그러면 내 나라를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못 갖는 군대가 사기가 어디서 사기가 나오겠어요. 더욱이 네. 북한하고 우리하고 경제적 규모가 지금은 이제 조금 줄어들었지만 네, 네. 과거에는 거의 100대 1. 지금은 뭐 50대 1 정도 됩니다. 네. 자, 우리 국방비가 북한 국민 총생산보다 더 많아요. 네. 그런데 국방비를 더 씁니까? 네. 아니 우리 군인들 우리의 그 장병들이 북한의 군인들보다 정신력이 약합니까? 네. 정신력의 기초는 자기 체제에 대한 자부심이잖아요. 네. 우리는 국민혁명을 통해서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 해온 나라고 네. 저 나라는 권위주의 독재 국가잖아요. 네. 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네. 항상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국방비를 늘려주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미국한테 있어야 되고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고. 네.
그 뉴스를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늘 의문이었던 거는 우리가 그런 미국 그러니까 북한의 GDP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한 해만이 아니고 수십 년. 을 써왔잖아요. 적어도 재래식 그 전력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을 것 같은데 항상 국방 전력 비교를 하면 우리가 모두 열세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제가 이 정부에 있을 때 사실은 항상 국방비를 그랬어도 북한에 네. 비해서 뭐 육군력은 몇 퍼센트, 뭐 공군력 몇 퍼센트 열세다 이러길래 네. 그 국방연구원 원장을 불러서 정말 객관적인 수치를 한번 내봐달라. 네. 그래서 국방연구원이 이걸 만드는데 네. 저한테 국방연구원장이 찾아와가지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네. 아이 그분 말씀이 지금 군에서 자기를 갖다 거의 원수처럼 생각하고 적처럼 생각하면서 막 너 그냥 안 놔두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진짜 도저히 하기 어렵다. 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꾸 이제 남북한 군사력에서 남한이 좀 열세라게 만들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국방비를 줄일까 봐. 네. 남쪽이 우세하면 국방비 줄이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글로 몰고 갈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걱정을 하면서 계속 이제 압력을 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그 기가 막혀가지고 네. 아니 이게 말이 되는가? 네. 예, 저는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군이 그다음에 군의 많은 부분에 예컨대 여러 가지 뭐 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뭐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군의 특성 때문에 민간이 거기에 개입되지 못하고 군 자체에서 조사하거나 이런 게 많은데요. 그 사회가 바로 군에 대해서 네. 그런 조사나 이럴 때 참견하고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통로가 네. 있어야 되고 네. 그래 돼야만 정말 건강하고 힘센 군대가 나온다. 네. 이거죠. 민주적인 통제가 예, 돼야 됩니다. 돼야 된다. 누구든지 또 굉장히 고심하셨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라크 파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예. 어떠셨어요? 정말 완벽한 자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네. 노무현 대통령을 그런 사람들이 지지했잖아요. 네, 네. 이건 너무 시원치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마치 투항하는 것 같고 또 그 기존의 한미 관계에 익숙했던 분들이 볼 때는 이거는 진짜 반미적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었어요. 네. 양쪽에서. 이라크 파병에서 미국은 그 추가 파병하는데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네. 원했고 우리가 이라크 파병을 안 하고도 견딜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지만 네. 당시 한반도 안보 상황은 북핵 문제가 북핵도 위중했었고 심각했죠, 그때.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 쪽에서는 이 소규모로 하더라도 일단은 이라크에 비전투병이라도 파병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추가 파병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미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도 없고 네. 그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게 이게 드러난 나왔죠. 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비전투병을 파병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양쪽이 다 이해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게 3천 명의 비전투병 파병으로 결론은 그렇게 네. 났었죠. 추가 파병이.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두 차례 파병 때문에 그 대통령을 이제 자주국방의 관점에서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갔고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들을 했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고뇌를 좀 옆에서 보셨나요? 그러면요. 네. 그러니까 이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의 고민이라는 거는 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이 전쟁이 그런 미국의 입장에서 정의 전쟁인지 는 모르겠고 국제 정치 현실은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이 있는 것. 이 사회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네. 이라크 추가 파병은 3천 명이었고 정확히 비전투병이었습니다. 네. 한 번도 전투 치른 적도 없고요. 단 한 명도 전투에서 희생되거나 부상한 사람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성공적인 그런 자위투 부대 이라크의 파병된 자위투 부대의 활동이 있었지만 그러나 파병하는 과정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특사입니다. 특사는 어떤 얘기일까요? 예, 그 2003년 1월 달부터 네. 2월 25일까지 두 달 동안 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라는 게 네. 구성이 됐는데 네. 그 당시 이 김대중 정부 말기죠. 그러니까 말기인데 핵 문제가 상당히 이제 위기로 치달으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정부를 마감하시기 전에 임동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네. 김정일 위원장을 좀 만나서라도 어떻게 한번談판을 접어보겠다 이런 생각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당선자 쪽에서 한 명이 이 임동원 특사를 대동해서 대표로 가는 건데 네, 네. 그때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제가 가는 게 좋겠다고 아마 추천한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 북한에 따라가게 됐고요. 갔는데 그 당시 상황이 녹록치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대북 송금 특검 문제가 그때 막 네. 나올 때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김용순 당시 대남 담당 비서죠. 네. 김용순 비서가 이 현대 쪽하고 금강산 사업도 하고 뭐 개성 사업도 하는데 우리 쪽에서 좀 한국 정부가 지금 이 현대 쪽의 주요 관계자들을 갖다가 출국 금지시켰다. 네. 그래서 못 올라오고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북 송금 문제가 자꾸 문제 제기되면은 남북 관계가 파탄 네. 0으로 갈 수 있다. 네. 제가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남북 관계를 좀 이렇게 뚫기 위해서 현대하고 정부에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 라는 혐의죠. 그런 혐의가 제기돼서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네, 네. 얘기가.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네. 딱 잡고 남북 관계가 이 문제를 지금 현대 자금 문제를 제기하면 0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그 기아의 그런 문제 제기가 지금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얘기요. 아니면 조선노동당 이 중앙위원회 비서로서 한 얘기입니까? 제가 일부러 딱 네, 가른말 네. 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거기서 아태평화위원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유감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은 우리는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거나 국회에서 통과된 어떤 뭐 특검법 통과 이런 식으로 뭐가 통과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네. 수가 없다.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함부로 없다. 수도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김용순 위원장 하신 말씀을 내 당선자께 전달하지 않겠다. 왜? 이거 당신 굉장히 무리한 얘기한 네, 거다. 네. 전달하지 않겠다라고 네. 제가 이제 딱 정리를 하고 나와서는 사실은 보고를 했죠. 네. 그때 그래서 한번 그 네. 김용순하고 그런 적이 있었고요. 네, 네. 장성택 저거는 그 당시 장성택이 그 조선노동당 행정부 제1부부장이었지만 사실은 이제 2인자였었죠. 네, 네. 김정일 전 위원장의 매제이기도 하고요. 매제입니다. 네, 예, 네. 물론 나중에 2013년에 이제 네. 수청당하지 않았습니까? 처형당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막강한 실력자였었고 그 당시 만찬이 있었는데 네. 북한에서 만찬을 하면 뭐 6시에 시작해가지고 그때 또 겨울인데요. 6시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6시간씩 합니다. 세상에. 이거 힘들죠. 네. 대충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저는 또 술이 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제가 그 뭐 아세트알데히드 뭐 이래가지고 네. 그 알코올을 갖다가 분해하는 그런 효소 이게 저한테는 없대요. 그래 한 3시간쯤 하고 나니까 못 견디겠어요. 네, 그런데 그때 북한 이제 김용순 비서가 이러는 거예요. 뭐 우리 뭐 남조선에서는 뭐 폭탄주라는 술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른바 폭탄주를 네, 제일 네, 좋아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쭉 돌려요. 네. 그래서 제가 나는 못 마시겠다. 네. 그래서 양보를 딱 하는데 그 장성택이 저한테 정석 선생 그러지 마시고 저랑 한잔 하시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마시면은 이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약간 객기에 그러면 안 되는데 더욱이 뭐 북한의 저기는 2인자 아닙니까? 네, 실세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또 남한의 타주라 그러니까 그럼 남한에는 러브샷이 생겼다. 네. 그러면서 둘이서 장성택하고 러브샷 한다고 네. 딱 들어가는데 이 술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고 네. 나는데 그 장성택 어깨에 다 쏟았어요. 아이고. 오바이트란 거죠. 야, 그냥 네. 뭐 그냥 저도 정신이 바짝 나지만 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인민군 군의관 나오고 그다음에 간호장교들 나오고 그 사람들은 제 몸이 어떻게 될까봐 뭐 딴 게 걱정이 아니고 자기네 예, 만찬장에서 장성택 이거는 문제도 아니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예,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근데 뭐 제가 이 술은 좀 약하지만 네. 정신을 잃지는 않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3시간 동안을 갖다가 앉아가지고 네. 버티는데 제 맞은편 큰 원탁에서
많지 않았는데 집 맞은편 저쪽에는 군의관하고 장교가 이러고 그냥 저만 응시하고 있는 거죠. 비상대기. 비상대기. 그때가 2013년이라고 하셨나요? 이제 장성택 네. 이 처형이 됐을 때 네. 그런 소식을 들으셨을 때는 조금 남다르셨겠어요. 직접 만났고 또 그런 일도 있었던 상대방이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도 사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또 충격받은 거는 김정은의 태도였어요. 뭐냐면은 본래 북한에서는 그런 정도, 다시 말하면은 장성택 정도의 그런 거의 2인자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사람이 그 숙청을 당하면 네. 그 사람이 관장하고 있던 사업 분야는 거의 쑥대밭이 됩니다. 다 일일이 다 조사하고 그렇죠. 예. 또 이른바 중앙당 집중 지도 사업이라는 게 들어가서 다 망가뜨리는데 네. 그 당시에 장성택이 담당하고 있었던 그 분야가 북한 중국 간의 경제협력, 네, 네. 그다음에 대개방이었어요. 네. 근데 김정은은 2013년 3월달에 사실은 대외 경제 개방을 공식화했거든요. 네. 야,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네. 봤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장성택과 그 몇몇 측근을 마치 핀셋으로 물건 빼내듯이 고구마 딱딱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북한에서 보여줬던 네, 네. 그 분야를 갖다 쑥대밭을 만드는 네. 이런 걸 안 한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저 김정은 위원장 저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죠. 김정은 위원장은 그가 비핵화로 나오는 건 틀림없지만 그가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북한이 중국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는 대가로 주어질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그게 어떤 방법이고 어떤 시기에 주어질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의 하나인데 장관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을 비핵화 빨리 시킨다. 이른바 CVID라 그러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북한의 빠른 이 비핵화와 그리고 빠른 체제 안전 보장을 교환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네. 우리가 나름대로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은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닌 거죠. 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선대들과는 달리 미국이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준다면 비핵화할 용의가 있으며 그걸 통해서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 제재 완화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중국이나 베트남 못지않은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세웠고 이 전략에 대해서 트럼프가 일정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표가 정확히 언제 끝날지가 정확하지 않은 거죠. 네. 다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단 재선을 위한 선거에 나가기 전까지가 2020년이다. 2020년. 그다음에 북한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걸 갖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가 너무 늦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전에는 일단은 완료가 돼야 될 거다. 네. 이런 정도는 우리가 나름대로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흔히 전망하는 것 중에 종전선언은 조금 쉽게 나올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게 북미 수교인데 그러면 북미 수교도 2020년 정도를 전망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북미 수교가 2020년 말까지는 네네. 최소한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이제 북미 정상회담 다음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거는 이제 추진이 됐고 중국이 지금까지 요구해온 것이 쌍중단의 쌍궤 병행이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남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가는 방향이 중국이 짜놓은 혹은 제시한 그런 북핵 해결 전략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지금 이 북핵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과 역할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중국이 일찌감치 2016년부터 그런 주장을 했죠. 네. 쌍중단. 네. 그래서 이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대신에 한미는 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 네. 그러나 지금은 결국은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언젠가 비핵화 문제, 한반도의 이 핵 문제가 갈등과 대결을 넘어서서 비핵화를 가는 국면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뭐 모라토리움이나 아니면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그 이제 중단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던 의지였기 때문에 네. 중국의 의도대로 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네. 근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북한이 중국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보십시오. 예, 네. 지금 벌써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3차례 중국을 네, 방문해가지고 그 중국과 협의를 했고 협의할 때마다 양국 관계는 지금 과거의 동맹 관계보다 더 강한 그 관계를 의미하는 쪽에 이른바 이가 없으면 잇몸이 시리다는 네, 네. 순망치한의 순망치한. 관계에서 시작해서 그 이 공동 운명 공동체 이런 말들 갖다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쓰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예 우리는 하나의 참모부 아래서 협동 전략 전술을 협동적으로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왜 그런가? 김정은 위원장은 그 비핵화 과정에서 받을 건 다 받고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만 명확하다면 그 비핵화의 방법은 동시 행동이며 단계적 행동이 된다는 거를 항상 주장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그게 아니라 먼저 비핵화부터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는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미국에게는 상당히 기분 안 좋은 거지만 압력이 되는 거죠. 네, 네, 예. 예.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비핵화 국면이 끝났다.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남북미 이 3자가 서로 잘 협의를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비핵화 국면을 만들어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김정은은 그걸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새로운 그 이 한반도의 모습에는 한미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게 있는 건데 그건 미국과 북한은 동맹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원하는 건 한미 동맹의 버금가는 북중 관계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비핵화 이후에 한반도에서 한미 동맹이 있을 것이며 네. 한중 간에는 우리가 친선 협력 관계를 추구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이른바 역형상으로서 네, 네. 그 이쪽의 반대쪽 형상으로서 북미 간에 아니 북중 간에 간에. 전통적인 동맹 관계에 가까운 유대 관계가 있고 네, 네. 북미 간에는 친선 협력 관계가 있는 이 두 개 이런 틀을 원하는 것 같아요. 대칭적인 틀을 그렇죠. 원하는군요. 그렇지 네. 않으면은 자기가 네. 자기 이익이 관철이 안 된다고 네.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돼 있고 그 밀접하게 돼 있는 것은 김정은이 그걸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갈 때도 중국 전용기를 타고 갔단 말이죠. 네. 김정은 위원장과 그 수행원들만 네. 비행기를 탔고 승객처럼. 네. 승객처럼 승무원들은 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이었단 네. 말이죠. 그건 뭐냐면 네. 운명 자체를 갖다 중국과 같이 한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중국 요소를 얘기할 때 네. 중국을 놓고 하면 안 돼요. 북한이 중국을 그렇게 생각하는 한은 우리가 한중 관계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아까 그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하고 어떤 면에선 같고 어떤 면에선 매우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조금만 자세히 해주세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예. 다른지. 되게 나름대로 좀 통이 크게 결정한다든가 이런 면에서는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다른 점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상징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은 굉장히 허장성세였어요. 김정일 위원장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한의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강성대국을 만든다라고 네. 막 주장을 하고 과제가 아마 제대로 실현되는 게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과제를 점검하지 않아요. 근데 김정은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실용주의적이에요. 지금 북한의 모토는 강성대국이 아니라 강성국가예요. 강성국. 하나 떨어뜨렸어요. 거기다가 과제를 지시하면 반드시 과제를 점검을 해요. 그런데 리더십에서 과제 점검형 리더십은 실패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다음에 모든 것에서 세계 발전 추세에 맞춰라, 네. 세계 국제 표준에 맞춰라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김정일 시대에는 가진 게 없고 워낙 배가 고프고 굶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군인들, 가용 자원이 군대밖에 없다고 네. 생각했는지 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김정은은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 발전이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과 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그 관리해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어떻게 평가하고 상관없이 그는 정상 국가를 지향하는 리더십을 가졌다. 김정은. 그때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네. 혹시 그 만찬에 참석을 하셨었나요? 예, 제가 했습니다. 네. 예. 그럼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보셨겠네요. 예, 보고 악수도 그랬죠. 네. 어떻든가요? 실제로 보니까. 3월 초에 우리 특사단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잖아요. 네. 제가 거기에 참석했던 특사단 분한테 그걸 물었어요. 혹시 김정은 위원장과 4시간 이상 같이 있으면서 나이 차를 못 느꼈는가? 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젊잖아요. 네. 젊으면은 긴 시간 같이 있다 보면 약간 치기 어린 행동도 나올 수 있잖아요. 아직 30대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물었는데 네. 못 느꼈다고 그래요. 네. 뭐 판문점 만찬장이 물론 판문점 만찬장이 넓지 않았어요. 좁았고 네. 예,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또 좁으니까 이렇게 느낌이 좀 네, 이렇게 네. 다 함께 공유된 느낌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6시 반인가 그때부터 하여튼 9시 반까지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저 역시 나이 차이를 못 느꼈어요. 네. 좀 그런 치기 어린 느낌 같은 걸 못 느꼈다는 거죠.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네. 김정은의 어떤 리더십 같은 것이 네. 상당히 안정돼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학습이 빠른 것 같다. 네. 왜냐하면은 외국의 지도자를 만나서 정상회담을 처음 한 것은 사실은 3월 말에 시진핑 주석을 전격적 중과선거 처음인데 우리 대통령님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네. 만나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는 사실 가장 긴장된 순간인데 그렇죠. 네. 상당히 많이 이제 나름대로 이 내공이 쌓인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학습 능력이 상당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실제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후에 북한 경제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최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는 북한 경제가 빠른 속도로 개방돼 왔고 2013년 3월 달 이후에 북한에는 22개의 외자 유치를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만들어 놓은 경제개발부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네, 우리 식으로 하면 특구. 특구죠. 네, 경제 특구. 이제 산업단지 같은 네.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뭐 고강도 외부 제재를 받으니까 누가 거기 들어오겠어요. 그렇지만 네. 그걸 준비해가지고 지금 다 그것이 해제될 걸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뭐 장마당이라는 것이 지금 뭐 본래는 비합법적으로 나온 건데 지금 합법적인 종합시장으로 전국에 수백 개가 지금 만들어져 네, 네.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본래 북한에서는 뭐 은퇴자라든가 네. 또 북한에도 전업주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산 인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장마당이 만들어질 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거예요. 왜? 남편이 공장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못 벌어오니까 부인이 나가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고 은퇴 세대가 했단 말이죠. 전혀 생산과 관계 없었던 세대 그 사람들이 새로운 엄청난 북한에서의 경제 발전 요소가 되는 부분을 만들어낸 거죠. 네. 그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북한이 지금도 왜 제재 아래서 저렇게 발전해?라고 말하는 네, 이유가 네,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고강도 압박과 제재를 하는데 북한이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해 왔다는 그러게요. 거. 예. 예. 그거는 뭐 몇 가지로 증명이 돼요. 네네. 첫째, 북한이 매년 휴대폰 숫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뭐 400만 대가 넘었다 그러는데요. 아니 이거 못 먹고 그야말로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휴대폰을 갖다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과거에 한 4년 전에 북한에 가서 국영상점을 간 사람들은 상점에 있는 물건들이 다 중국 물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 북한의 소비재품이 내수화가 다 국산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상당 부분이 내수 상품, 내수 경공업, 산업이 일어났다는 제조업이 거예요. 경공업이. 예, 발전을 도대체 했다는 뭐가 거군요.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랬을까?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뭐 지난 5월 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갈마해안 국제관광지구라는데 그야말로 거대한 리조트 단지를 만드는데 가서 네. 그 시찰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네. 북한이 네. 전국이 건설 중이에요.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건설하는지 그러게요. 모르지만 네. 이게 한 지역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왜 북한은 지금 그러면 고강도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건설이 계속 되는지 이거는 연구해야 될 부분이지만 네. 현상으로서 그건 분명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제재 압박만 없으면 연간 15% 이상의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이런 지금의 변화, 네. 그다음에 어떤 그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서 고도 성장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걸 더 믿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빨리 남북 교역도 되고 네. 북한이 그러한 그 경제 개방이 자기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빨리 확신시켜 주는 게 네.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 경제가 개방이 되고 뭔가 이제 남북 교류나 혹은 해외에서의 투자 이런 게 활성화되면 결국은 한중일이 북한에 가서 경쟁하는 체제가 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남북 경협에서 어떤 접근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을 했고 그래서 북한하고 담판을 져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북한을 갖다가 북한과 협력하고 나가서 북방으로 나갈 수 있다면 우리 경제는 정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을 거예요. 또 북한 역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급하죠. 네. 급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의 그 보폭에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우리랑 좀 달리 네. 지금 우리보다 준비가 더 빨리 가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미국과의 협력만을 강조하면서 주춤주춤거릴 때 그러니까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랑 경제협력하면 할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가 미국과 협력을 잘해가지고 빨리 비핵화 쪽으로 진전시키는 것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경제협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진정 한반도에서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데 정말 본질적인 요건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네.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고 경제 공동체가 되고 북한이 남한 중국과 협력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고 또 그런 유기적 협력 구조가 더 이상 어떠한 정치 안보적인 그런 갈등에도 깨질 수 없을 만큼 강해졌을 때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 진정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또 북방 경제의 실효를 통해 가지고 전쟁이 필요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2014년에 칼날 위의 평화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게 네. 이제 그 노무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싶다 이런 뜻에서 냈다고 하셨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처음에 인연은 어떻게 갖게 되신 거예요? 2001년 가을쯤이었어요. 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그만두고 나와서 네. 여의도에서 무슨 연구원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네. 금강산 관광 문제가 그때 굉장히 이거 지금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중단돼 있는데 많이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가가지고 그래서 4시간 동안을 장작 혼자 아이고. 예. 노무현 그 장관 혼자 앉혀놓고 4시간 동안을 얘기를 했어요. 4시간 굉장히 면담 진지하게, 강의를 면담 강의를 했죠. 네. 강의실에서. 네. 그러고 났더니 책 한 권을 주더라고요. 당시에 네. 쓴 저서를. 그때 제가 기억에 여의도에 그 연구실이 있었는데 그때 주차비가 길거리에 차를 세웠는데 4만 얼마가 나왔어요. 책 한 권 받고. 저 주차비가 많이 됐던 네. 기억이 있는데 그로부터 몇 달 지났는데 2002년 1월 달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박사 노무현 씨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는데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네. 그때는 지지율이 아마 2% 3%밖에 네, 안 굉장히 나오던 바닥에서 때였어요. 시작했죠. 그때. 그래서 네. 저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치 세력이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돕죠. 네. 그래서 자문위원으로 네. 이제 들어가서 꼭 될 거란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거 못했죠. 네. 나중에 가니까 막 될 것 네. 같아가지고 네. 그랬지만 그때는 된다는 생각은 못했죠. 네. 예. 개인 인간 노무현과의 어떤 관계에서 혹시 좀 뭐 재밌던 순간도 좋고 찡했던 순간도 좋고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순간이 있으세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기억에 사람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 네. 그러나 얘기해주고 싶었지만 얘기해도 그 당시엔 언론이 안 써줬던 거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네. 대통령 되고 나니까 본래 과거에는 이제 뭐 청와대 그 수석 보좌관들은 저도 이제 그 급이었으니까 네. 대통령이 어디 가실 때 수행하면은 네. 자기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갑자기 보니까 요거만 조그만 그 마이크로버스에 다 태워가는 거예요. 비서실장만 네. 자기 차를 타고 가고 네, 다 수석들이 다 타고 가요. 쫓아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그 차로 이동하실 때 동선이 길어지면은 국민들한테 불편하다고 동선 줄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은 마이크로버스 타고 한 차에 다 그러니까 네네. 대한민국 청와대 그 수석 비서관들 어떨 때는 10명, 10대 네네. 명이 쪼르르 앉아서 이러고 가는 겁니다. 네. 그걸 보면서 근데 국민들이 그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언론이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런 건 얘기 안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는 대통령은 질문을 하면 심화 질문자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계룡대에 이제 국군의 날 가시고 그러면은 한 2시간 같이 타고 앞에 앉아 있으면 네네. 앉아 있기를 두려워요. 왜냐면 계속 그렇겠네요. 물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기문 장관님 외교를 잘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학자 출신이니까 네네. 뒤에 밀어놓죠. 빨리 가서 앉아 네. 계시라고. 근데 그런 심화 질문을 지도자가 해야만 네. 사실은 밑에서 움직입니다. 챙기죠. 그냥, 챙기고 잘 확인하고. 되고 있습니까? 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는 거기 있다고 네, 봐요. 네. 단 한 차례도 심화 질문을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심화 질문을 갖다가 많이 하셨다는 거를 네. 우리가 또 다음에 어떤 지도자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 저한테는 정말 지도자로서의 품격이라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제가 NSC를 맡아서 일을 하니까 일을 하면서 성공한 일도 있었지만 실패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최선을 다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거 기만이다 이러면 그때는 이제 뭐 불같이 화를 내시지만 네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은 절대 단 한 번도 책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야단을 맞아야 될 일 같은 경우도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합니다. 최선을 다했고 우리 힘으로 안 고생한 된 거 거 아닌가. 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네. 네 힘으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셔서 지금도 가끔씩 제가 이제 뭐 누구를 누구를 갖다가 관리하는 입장 그런 위치에 요즘은 있지는 않지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최선을 다했을 때 그걸 배려할 수 있는 리더십. 제장의 문답쇼 힘, 전쟁 없는 한반도, 번영하는 조국을 위해 남북 협력의 주춧돌을 놓는 통일한국 재건공사의 명장 이종석.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남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